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19쪽부터 223쪽까지 있는 황현이라는 사람이 쓴 절명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절명시를 쓴 황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219쪽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황현 1855년부터 1910년까지 살은 사람이래. 자, 그래서 설명은 조선 말기의 시인이자 문장가, 시문에 능하며 이름이 높았으나 시국의 혼란함을 개탄하고 향리에 은거하였다. 1910년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자 절명시 내수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그리고 문집으로는 매천집이 전한다. 매천집을 보아서 이 사람의 호가 매천인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링크 걸어준 작가 소개 동영상을 꼭 보고 와야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기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아직 안 본 친구들은 다시 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220쪽 맨 위에 회색 글씨로 절명시는 이 부분 같이 보자. 자, 절명시는 1910년 나라를 잃은 지식인의 고뇌와 절망을 표현한 한 시이다. 나라를 잃은 지식인의 고뇌와 절망을 표현한 한 시이다. 그리고 1910년 무렵에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1910년 무렵이 어떤 시대였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작품을 같이 배워볼까요? 자, 선생님이 미리 필기한 게 아니라 이게 녹화를 하다가 세 번이나 날라갔어요. 첫 번째는 녹화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목소리가 안 들어가고, 세 번째는 패드가 꺼지고, 이번이 네 번째니까, 이번에는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절명시. 자, 절자는 끊다 할 때 절, 그리고 명은 목숨명. 목숨을 끊는 것을 목숨을 끊으며 지은 작품이다. 라는 간단한 의미.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목숨을 끊었냐면은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다. 그래서 지식인으로서의 올바른 처신과 도리를 생각하며 순절하기로 순국하기로 순국 결심하며 지었다라는 작품이 바로 이 절명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간단하게 먼저 형식적인 관례적인 특성을 보고 넘어가면 더 편할 거예요. 자, 우리 보면은 몇 글자인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글자네. 그리고 그래서 칠언. 절구, 뒤에 여기 선생님 적어놓은 것처럼 절구는 얘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행어로 이루어진 게 절구. 그리고 이게 여덟 개의 행어로 나눠진 작품이 율시. 두 가지의 차이점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7원 절구가 될 수도 있고, 여덟 줄이면 7원 율시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작품을 보면은 난리통에 어느새 머리털 다 세웠는데 난리통 혼란스러운 시국에 어느새 머리털 다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이 겪은 지가 오래되었다. 우리 뭐 을사조약부터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을미사변 여러 가지 사건을부터 일제가 우리나라에 침략하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난리를 겪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몇 번 목숨 버려야 했건만 그러지 못했네. 오래전부터 죽을 결심을 하고 있었다. 왜? 왜냐면 난리를 겪은 지 오래됐는데 지식인으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몇 번 목숨을 버려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작가는. 그래서 세 번째 행,
오늘은 정녕. 자, 오늘은 정녕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자, 오늘은 국권 피탈의 상황이야. 1910년 국권이 피탈된 상황이야.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건 풍전등화라는 성어로 표현할 수 있겠고, 아득한 하늘이 비추는구나. 하늘이 아득히 멀어졌나 봐. 그래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을 여기서 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 그래서 이 첫 번째 수에서 순국을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순국을 결심한 화자, 순절을 결심한 화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국을 결심한 화자. 자, 다음 세 번째 수로 넘어가서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사는 찡그리네. 자, 아이고, 지우개가 됐나. 여기서 보면은 새, 짐승, 강산. 요 세 가지가 모두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 어떤 감정? 비통한 심정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울고 찡그린다 이렇게 표현해갖고 이제 새와 짐승은 울음소리를 내잖아. 근데 강사는 찡그리고 있대. 그래서 여기서도 의인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권 피탈의 비극성. 새와 짐승이 울고 강산이 표정을 찡그린다. 그래서 더 비극적이다. 라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무궁한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무궁화 세계. 우리나라를 비유하는 대유법인데, 자,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는 빼앗겨서 이미 사라지고 말았어. 망국. 망국은 망한 나라. 망국의 상황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자, 가을 등불은 성찰의 매개체가 된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행.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가 어렵구나. 자, 글 아는 사람 노릇. 요게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고뇌. 우리 지식인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잘 힘도 써야 되고 백성들도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라의 국토도 빼앗기고 그래서 지식인으로서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수에서 내용을 정리하면 만국의 지식인으로서의 고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과서에 첫 번째랑 세 번째 수만 나오고 있는데 수록되지 않은 두 번째, 네 번째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궁금한 친구들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이 네 번째 수, 두 번째 수에 없는 내용은 여기 뭐 보면은 작가의 현실 대응 태도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화자는 국권 상실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현실 인식은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이다.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 그 책임감을 어떻게 통감하였냐면, 목숨을 끊는 이런 모습, 태도로,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요 목숨을 끊는 일화를 학습 221쪽 옆에 학습 활동 2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따가 같이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1수와 3수를 배워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같이 보면은 시어. 첫 번째로 시어는 글 아는 사람 노릇의 의미. 이렇게 보면은 글 아는 사람은 지식인이고, 노릇은 사회적 책무, 뭐,
책임감, 이것 때문에 고뇌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뇌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해석해보면, 화자는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구체적인 행동, 절명, 목숨을 끊는 것으로 실천하고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고민하면서 이를 구체적인 행동, 목숨을 끊는 것으로 실천하였다. 그 다음 표현에는 새와 짐승은 울고 강사는 찡그리네. 감정이입의 대상 얘네들, 그리고 의인법, 그리고 국권 피탈의 비극성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무궁한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무궁한 세계는 우리나라를 비유하고 사라지고 말았구나. 우리나라는 없어졌어. 망했어. 그래서 망국의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다음, 작품 구성. 자, 첫 번째 수의 일행에 난리를 통해 어느새 머리털 다 세웠는데 부분에서 쇠락해 가는 왕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걱정. 두 번째, 몇 번 목숨 버려야 했건만 그러질 못했네. 그래서 이젠 진짜로 죽어야겠다라고 죽음에 대한 결의. 세 번째 행으로서는 오늘은 정녕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국권 피탈이 된 오늘은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진짜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네 번째 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아득한 하늘 비추는구나. 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에서 첫 번째 행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사는 찡그리네. 망국의 비애, 국권 필탈에 뭐 다른 말로 하면 망국의 비애, 그리고 또 아까 책에서 적은 것처럼 국권 피탈의 비극성, 그리고 두 번째는 무궁화 세계는 다 사라지고 말았구나. 그래서 망국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지식인으로서의 소임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해야 되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행은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라면서 지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일의 어려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자, 다음 작품 정리 갈래를 보겠습니다. 자, 갈래는 한시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칠원 절구 네 행을 가지고 있는 칠원 절구 칠원은 일곱 자 그리고 성격은 우국적, 고백적, 절망적, 비탄적 그리고 화자의 상황과 정서는 국권에 빼앗긴 현실에 처해 있고 고뇌하고 비통한 정서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국권이 피탈되지 않았으면 절명씨는 아마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제는 나라를 잃은 지식인의 절망과 슬픔. 그 특징은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을 취하고 대유법, 감정이입 등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시적 화자의 비통한 심정을 고백적으로 나타내면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학습 활동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학습 활동 보면은 학습 활동 보는 동안 선생님 준비하는 동안 자, 221쪽에 1번 풀어보고 있으세요. 절명시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1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다음 시고에 담긴 화자의 심정을 파악하고 작품의 제목에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자,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아득한 하늘 비추는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심정이 있지? 뭐 한탄해. 나는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한탄하고 있고 제목의 의미는 목숨을 끊으면 지은 신. 자, 화자의 심정은 국권을 빼앗긴 상황을 보며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하는 심정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작품이 제목이 뜻하는 바는 나라의 슬픔과 한탄으로 목숨을 끊으며 절명하며 지은 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제 2번 첫 번째 수의 오늘이 가리키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세 번째 수에서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수는 오늘. 오늘은 국권 피탈의 상황이야.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는 없어졌어. 국권 피탈이 돼버렸어. 망국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감정이입이 된 대상을 찾아보자. 우리 세 가지 있었지. 새, 짐승, 강산. 어렵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2번 다음은 황현의 생애에 대해 쓴 글의 일부이다. 오늘날의 독자에게 절명시가 어떤 가치가 있을지 생각하며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1910년 일본이 마침내 대한제국을 방탄하였다. 황현은 이미 이 소식을 듣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다. 어느 날 저녁에 절명시 내수를 지어두고 자제들에게 남기는 편지를 썼다. 유서를 썼나 봐. 그래서 그 편지는 다음과 같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면은 나는 꼭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그렇지만 500년 동안 나라에서 선비를 길렀는데도 그 나라가 망하는 날에 한 사람도 순절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비통한 일이 아니겠는가? 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순절해야겠다.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순절하는 자가 없으면 얼마나 비통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위로는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 읽은 책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용히 죽음에 임하니 참으로 통쾌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 글을 다 쓰고 나서 황현은 독약을 가져와서 삼켰대. 그리고 날이 밝자 집안 사람들이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동생 황원이 달려와서 보고 유언을 물었다. 황현은 말하기를 다만 내가 쓴 것을 보면 될 것이다. 요 위에 편지를 쓴 것을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절명시를 보면 될 것이다 하고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죽음이 그리 쉽지는 않구나. 내가 독약을 마시려 할 때 입에서 뗀 것이 세 번이네. 나는 이처럼 모자란에 그려. 자, 입에서 세 번이나 떼었대. 얼마나 이게 갈등이 됐겠어. 내가 죽어야 되나? 계속 살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하면서 했으면 세 번이나 뗐었대.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끊어지니 이때 나이 56살이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중요한 거는 2번 볼까요? 2번. 절명시에서 말한 그라는 사람 노릇이란 무엇인지 이 글에서 찾아보자. 글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앞에서 도리 찾으면 될 것 같아. 위로는 그 편지 쓴 거에서 위로는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 읽은 책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말한다. 첫 번째 거 답만 보여줄까요? 요거 쓰고서 잠깐 보여줄 테니까 멈췄다가 쓰세요. 위로는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 읽은 책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말한다. 첫 번째는 황현의 사람됨. 황야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자, 멈췄다 쓰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절명시와 이 글에 나타난 황현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지식인의 모습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해보자. 이거는 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만약에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감정이입도 해보고, 자, 정답은 없으니까 정답은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써보세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학습활동 3번. 다음은 신소설 구마검의 앞부분이다. 이 작품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구마검 설명이 왼쪽 날개에 있는데 볼까요? 자, 구마검은 미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의 사회상을 비판한 신소설이다. 여기 밑줄 쳐볼까? 당시의 사회상을 비판한 신소설이다. 구습을 타파하고 개화사상을 고취하는 신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구마검은 마귀를 쫓아내는 데 쓰는 칼이라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대. 그래서 요거는 작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여기서 2번 볼까요? 2번. 자, 3-2번 보면은 이 작품 구마검은 1908년에 발표되었으며 절명시는 1910년에 발표되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1910년 전후의 한국 문화의 범위와 성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를까? 이건 우리 절명시는 한시잖아. 근데 한시는 지금까지 오래 이어졌고 신소설은 이때 개화기 때 만들어진 새로운 문학 갈래인데 어떻게 다른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보면은 1910년 전후에도 여전히 한문학은 한국 문학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중간고사 때 본 것처럼 이제 한국 문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한국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시도 한국 문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신소설이나 신체시가 발표되면서 새로운 형식과 사상을 추구하는 신문학과 함께 생산되고 향유되었다. 여러 가지가 고전에 우리로 생각하면 고전과 현대 소설이 이제 같이 향유되었대. 그래서 물론 한문학은 점차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었으며 신소설은 보다 근대적인 문학 갈래로 발전해갈 바탕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하겠지만 이 시점에는 둘 다 모두 문학사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이 절명시는 한시지만 구마검 우리 어휘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거의 한글로 쓰여져 있어. 그래서 문학사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못 쓴 친구들은 멈췄다가 쓰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소단원 정리하기는 여러분들이 꼭꼭꼭 읽어보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소단원 정리하기 정말로 꼭 읽어봐야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안녕.